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오늘은 105주년 3.1절입니다. 3.1운동의 항일 정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있었던 러시아에서도 이어졌는데요. 40년 넘게 독립운동사를 연구해 오신 역사학자 박환 박사님과 함께 러시아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이야기 알아보면서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을 맞아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념사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회 소식과 여야 공천 이야기까지 정치 현안들 모아서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레는 KBS 공사 창립 51주년입니다. 뉴스레터 K에서는 KBS 라디오의 최장수 프로그램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DJ 황인용 아나운서, 그리고 UD KBS 유지원 아나운서와 함께 낭만 가득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105년 전 오늘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한반도 전역을 넘어서 한인들이 이주해 있었던 러시아에서도 울려 퍼졌는데요. 오늘은 3.1운동 105주년, 그리고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해 오신 역사학자 박환 박사님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께서는 한 40년 동안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해 오셨고요. 또 펴내신 저서만 하더라도 한 50권 정도가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지난해에는 학문 활동과 연구 과정을 정리한 전시도 여셨더라고요. 네네. 특히 또 항일운동을 포함해서 수많은 역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연구하신 부분은 어디인가요? 예, 제가 이제 주된 전공 한국 독립운동사인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그동안 많이 안 알려졌던 그 해외 독립운동 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수원대학에 봉직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3.1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 경기도의 이제 수원이라든가 화성, 안성 이쪽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 지역도 제가 조금 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주로 중국, 러시아, 또 중앙아시아, 또 그 학교를 다니셨을 때 있었던 그 수원 지역, 경기 지역일 때까지 연구를 하셨군요. 평생 그렇게 독립운동을 연구하신 역사가로서 3.1운동의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하면 될지요? 글쎄요, 3.1운동은 이제 우리 한국 근현대사 어떻게 보면 한국사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역사적인 운동이자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제 3.1운동의 어떤 시대 정신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그 자유라든가 또는 민주, 또 정의, 그리고 또 인도주의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민주 정신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그 민주 정신이 결국은 1919년 4월 11일 날 상하이에서 저희가 임시정부를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헌법 전문에 바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추구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민주 정신이 그렇게 계승발전되었기 때문에 특별히는 이제 또 민주 정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 인도주의적인 여러 정신 중에서 특히 민주를 강조하셨고요. 3.1운동은 헌법 전문에도 강조가 됐듯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는 의미가 있는데, 최근 북한이 북한 국가에서 삼천리라는 단어를 빼는 등 이 통일이나 민족 지우기에 나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 같은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글쎄요, 이제 3.1운동 정신이 사실은 이제 그 거족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1운동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어떤 민족으로서의 어떤 단합과 통일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제 북측에서 최근에 그런 어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
북측의 그러한 주의 주장을 저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일시적인 전략 전술적 차원인지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그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같은 동일체 정신이랄까요.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전략 전술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어떤 이런 그 대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네. 사실 우리 하나의 어떤 민족이라는 이 동포 관련된 내용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또 일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이야기는 특히나 이 러시아에서 있었던 3.1운동 이야기인데요. 교과서에서는 3.1운동이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저도 그렇게 좀 짤막하게 배웠던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예. 근데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러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국내에서도 3.1운동이 있었고 예. 그리고 해외에서도 있었는데 해외에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상당히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지역이라든가 또 네. 미주 지역에서도 네. 근데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7일 날 뭐 가까이는 이제 블라디보스톡부터 멀리는 이제 바이카로스가 있는 그 이르크츠크 지역 예. 시베리아 한 복판입니다. 그쪽 지역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그 러시아 지역의 3.1 운동이 그렇게 주목이 별로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해외에서 3.1 운동 관련된 뭐 얘기 들어보면 뭐 미주 일대 뭐 그런 얘기 좀 들어봤었고 한데 중국도 있었고요. 러시아는 좀 생소하긴 합니다. 3월 네네. 17일에 그런 광범위한 운동이 있었군요. 1800년대부터 우리 한인들이 러시아에 이주했었잖아요. 거기서 주로 우리 한인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제 1800년대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1863년 또는 64년 네네. 우리 이제 그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은 1864년에 이제 이주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네네. 1914년에 이제 그 러시아로 우리 한국인들이 이주한 지 50주년 기념 행사가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864년에 이제 이주한 이후에 러시아 지역에서는 우리 한인들이 그쪽 지역에서 이제 농사도 많이 지셨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노동자로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노동자로 활동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러시아의 그 블라디보스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극동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그 극동함대 부두 항만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이주해서 네네. 그곳에서 이제 부두 건설에 기여를 많이 했고요. 아 그래요. 아울러서 이제 특별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 그러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야기하지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블라디보스톡부터 모스크바까지가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인데 블라디보스톡부터 보통 이제 그 모스크바까지가 한 6박 7일 정도 걸리는데요. 예예. 3박 4일의 거리 그게 이제 블라디에서 이르크츠크까지거든요. 그쪽까지의 그 철도 노선을 놓는데 예. 건설에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그곳에서 우리 한인들이 이제 노동자 또는 농민으로 네. 활동도 했고 또 그분들이 사실은 독립운동 자금도 내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도 또 우리 또 1905년부터 1922년까지 네네. 또 활발하게 또 독립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어떤 러시아의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 항만 부두 건설에도 우리가 기여를 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굉장히 긴 구간을 우리가 또 기여를 했었고요. 송유성님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을 보면서 국가가 강력하고 견고하게 존재해야 개인들도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3.1운동을 한 분들 너무나 존경합니다 하시고요. 1373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분들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우겠습니다 하시고요.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9818님 3.1절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독립과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조상들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하십니다. 저희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의 저항도 한반도에서만큼 의지가 굳건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러시아 지역에서는요. 1905년에 우리가 을사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외교권을 강탈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도 1905년부터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는 1922년까지 예.
아주 활발하게 그 독립운동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1910년대 같은 경우는 3.1운동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네네. 국내외를 통틀어서 가장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뭐 아주 뭐 활발하게 굳건하게 네네. 또 그 항일 투쟁이 또 일어났었죠. 예, 3.1운동 때는 기미 독립선언서가 발표됐었는데 이것도 러시아에서도 읽혔나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에서 3.1운동은 3월 17일 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파고다 공원에서 3월 1일 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독립선언서가 한경도 지역을 거쳐서 네.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러시아 러시아로. 지역에도 알려졌고요. 아. 그러나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그 발표된 선언된 그리고 배포된 독립선언서는 이제 그 국내에서 네네. 발표된 그런 독립선언서하고는 이제 다른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국내 것을 전달받고 예.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자신 그 러시아 지역에 합당한 그러한 어떤 그 동포들한테 이제 공감이 가는 네. 그러한 이제 독립선언서를 배관 박은식 선생이 또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기미 독립선언서라는 게 발표되기 전에 이게 대한 독립선언서도 발표가 됐었는데 만주 또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 있던 인사들이 발표를 한 선언서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대한 독립선언서가 기미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된 셈인가요? 그러면? 꼭 기초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이제 상호 연계 관계는 일정한 부분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주의 길림에서 만들어진 대한독립선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소항 선생이 작성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요새처럼 뭐 SNS가 발달하거나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일정한 공감대는 이제 갖고 있었던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연계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러시아에서의 3.1운동을 이끄셨던 한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문창범 선생이시라고 들었는데 문창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문창범이라는 분은 이제 그 러시아 지역의 3.1운동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 러시아 지역의 이제 그 대표적인 그 항일 독립운동가고요. 그래서 이제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을 때 네네. 초대 그 임시정부의 교통총장으로 임명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그 독립운동의 대통령이라고 이제 불리울 정도로 네. 저명한 그러한 인사인데 애청자분들께서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낯선 분들 계실 겁니다. 예, 네네. 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특히 어떤 계기로 이 문창범 선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지 궁금해요. 네, 어떤 계기라기보다도 그 러시아 지역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예. 대체적으로 이제 구한 말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 러시아 혁명 이전까지는 빼치카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렇죠. 그 인물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다음에 뭐 신세대라고 할까요? 그쪽에 이제 그 리더격의 인물이 이제 그 바로 문창범이기 때문에 러시아 지역의 이제 항일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문창범을 관심을 갖게 되는데 뭐 전혀 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네. 또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제 100년이 지난 이제야 우리들에게 조금씩 알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형 선생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최재형이라는 인물은 이제 제가 특별히 애정을 갖는 것은 네. 제가 이제 또 발굴을 하고 또 책도 쓰고 예. 또 논문도 쓰고 해서 요새는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정도로 그래요? 네네. 그래도 조금 대중화된 그 인물이 되겠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베리아 항일운동의 대부라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네. 뒤에서 도운 가장 강력한 후원자 가운데 그 한 사람. 네, 저도 그 정도만 네, 알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그리고 부분은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 재무총장. 그렇었네요. 네, 그로서 이제 예. 그 독립운동을 진짜 많이 그 후원하신 분인데 이분은 참 러시아에서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많은 동포들을 위해서 또는 또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은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 그러셨네요. 그러나 20년 4월에 일본군한테 무참하게
재판도 없이 처형당한 그러한 비운의 혁명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올해가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이더라고요. 지금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지역의 한인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또 전쟁 중인 상황이지요. 네,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예. 우리 고려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좀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예. 이렇게 이제 그 안타까운 그러한 생활을 하시고 계시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 분께서 한국 정부와 또 이제 고려인들, 한국에 계신 고려인들의 협조로 네. 한국에 이렇게 오셔서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고려인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고려인 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네. 또 한국어 공부도 하고 또 한국의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 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을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안전지대가 사라진 것 같은 우크라이나 이런 일대에서 또 두려움과 함께 싸우면서 일상을 보내고 계신 와중에도 서로 우리 참 DNA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서로 이렇게 같이 상부상조하고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하는 모습들 해서 네. 서로의 이제 정체성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뭐 한국어 수업도 열고 고유의 명절도 서로 기념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박사님께서 지금 독립운동사를 연구하신 지가 40년이 넘으셨습니다만 혹시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더 미진했다 혹은 더 좀 파보고 싶다 하는 영역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예. 저희가 좀 저명하신 분 중심으로 많은 저명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보다도 이제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그 원동력과 추진력을 제공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잊혀진 인물들을 끊임없이 제가 이제 발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한 작업을 좀 계속 하고 싶고요. 네. 아울러서 저희가 최근에 쿠바랑 국교를 수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격적으로.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바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의 마탄사스라든가 뭐 여러 지역에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주목하지 못했던 그러한 또 쿠바라든가 이런 지역에 독립운동가들을 또 새롭게 좀 발굴을 해서 그런 또 노력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쿠바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시군요. 네, 하지만, 임천택 씨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이름 정도 알고 있지 그분들이 어느 곳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했는지는 아직 저희가 잘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고요.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사가 교과서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하지만 우리 민족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 그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1945년 8월에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광복을 위해서 국내에서 많은 동포들이 이제 노력을 했고 특히 이제 그 중국이라든가 또는 러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자료가 좀 발굴 제대로 못됐다든가 또는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진짜 그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밝혀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만 하더라도 네네. 사실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고 국내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모습들을 밝히는데 좀 더 매진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밝혀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기고 공부해야 하는 중요성 그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런 것은 이제 과거의 기억과 기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시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사 발굴 또 우리 역사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언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독립운동사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생존 독립운동가 지사들도 많이 살아계셨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연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사 연구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부라든가 이제 더불어서 일반 국민들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보완을 할 부분도 충분히 있어 보이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0157님, 오늘은 3.1운동의 의미 되새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하시고요. 3607님,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서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를 누리며 잘 살 수 있게 된 거겠죠.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9437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태극기 개항한 집들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오늘을 모두 3.1운동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는 점 잊지 말고 태극기를 걸어봅시다 하시는데 실제로 이 3.1절만 되면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와요. 뭐 무슨 지역에 뭐 보니까 뭐 태극기가 한 10%밖에 개항이 안 됐더라 뭐 이런 것들 참 안타까운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저희가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독립운동가분들 많지만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 몰랐던 분들에 대한 조명도 좀 더 깊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박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원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여전히 지방방향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홍천휴게소에서 내촌까지 18km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총 48km 막힙니다. 망향 휴게소에서 청주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고요. 이후론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론 마도 분기점을 시작으로 남한산까지 10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서 오늘 처음 저희 코너에 나와주셨고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 아니었나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 보이는 다 라디오. 보고 계십니다. 카메라 어디 있습니까? 예, 카메라가 지금 1, 2, 3, 4, 5 쭉 있으니까요. 이렇게 표정 관리 잘 해주시고요. 표정 보세요. 밝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3.1절 여기서 앞서서 말씀 나눴지만은 정치권에서도 관련해서 기념사 그리고 논평 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들으셨겠지만은 뭐 이외에도 윤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 또 무장 투쟁 외에도 독립운동도 두루 조명했고 또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등등의 말씀하셨습니다. 정광 대변인, 네. 오늘 기념사에 대한 일단 코멘트 좀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역사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일 투쟁하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반일 얘기할 때 항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친일 프레임을 쓰여서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역사를 특정 세력이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같은 맥락에서 그 운동권 세력에 대한 우리가 뭐 평가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민주화가 특정 세력 그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독점하려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요? 역사를 독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특히 작년에 더 문제가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 확인이 끝난 사실관계, 역사에 뭐 우리 모두가 그 동의하고 공유하는 역사 인식 자체를 뒤틀어버린다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특히 작년 기념사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경도된 듯한 표현들이 등장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 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협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3.1전 기념사라는 것은 일본의 침략 전쟁,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적 성격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미래로 한일 관계가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건 보수 정부나 뭐 민주당 정부나 관계없이 똑같이 들어갔던 내용인데 네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한일 관계의 미래만을 얘기하고 일본의 어떤 태도 변화를 촉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계,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에서 사실상 기정사실화해서 한국에 압박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를 누가 초래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독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인식을 왜곡하고 그것을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이 정부의 역사 인식에 심각한 우려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드러났다. 정광재 대변인 한 말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 통해서요. 무도한 정권이 대한민국 뿌리인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다라고 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반론을 하신다면요? 저는 뭘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한다면 3.1운동 기념식 왜 합니까? 그리고 또 훼손하고 있다면 무엇을 훼손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뭐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냥 우리 정부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일 프레임을 씌워두면 분명히 총선에서 자신들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 그냥 뭐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3.1 운동 정신을 뭘 망각했는지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떤 거였는지 또 훼손하고 있다면 무엇을 훼손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우리 정부가 분명히 대통령실이든 국민의힘에서 여러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일본이 지금 굉장히 극우화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조 변호사님 얘기한 거.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하는 원칙에 관해서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함께 나아가자는 큰 그림에서 얘기 드리고 있는 게 우리 뭐 한미일 공조가 지금 국제 질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큰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오늘 그 김구 선생 등 애국지사 묘역 참배에서 오늘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 또 일제 침략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과 지적이 없어서 아쉽다는 이야기도 했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국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국회 재표결 결과 2개의 쌍특검 법안 부결돼서 최종 폐기가 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한 줄 평 먼저 좀 들어볼게요. 조기현 부회장님. 쌍특검 재표결에 살린 현역 불패.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현역이 살린 김건희 여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딱 들으셨네요. 왜냐하면 뭐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게 지금 공천 문제로 막 그 묻혀서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향후 현 정부 운영에 있어서 특검이 실제 발효되느냐 아니냐가 정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공천 문제로 뒤에 묻히기는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결국에 국민의힘의 공천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정광재 대변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까 이런 것도 많이 주목을 했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표결에 불참하는 상황이 꽤 있었고요. 처음 법안 통과할 때보다 찬성표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일단 한 줄 평. 정치 공세 끝, 정책 경쟁 시작.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쌍특검을 활용해서 4.10 민의를 왜곡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래서 이제 정책 경쟁을 통해서 4.10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주당이 전략적 전술적으로 조금 오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금 이탈표는 오히려 나오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의 이탈표가 더 많은 것처럼 이게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불참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 당이 어떤 면에서는 뭐 이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대응했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같은 해석을 해주시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또 다른 특검법 준비하겠다고 하고 있던데 기존 내용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관련 내용도 포함해서 민주당 특검법에 대한 재추진 입장도 한번 잠깐 들어보고 싶네요. 특검법 폐기가 사건의 종결은 아니죠. 예, 예. 아직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사건 종결하지 않았고요. 처분도 하지 않았고요.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을 할지 아니면 형식적 수사라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뭐 선거 이후에까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중요한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에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든 특검법인데 폐기됐다고 하면 그 문제를 포함해서 최근에 불거진 디올백 문제라든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위, 비리 의혹 관련된 종합적인 특검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사건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공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민주당은요 추미애 전 장관을 경기 하남 갑 탈당한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을에는 영입 인재인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 공천했던데 아니 저희가 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도 어젠가요 말씀 나눠봤습니다만 동작을 해서 나경원 대 추미애 대 나경원 빅매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고요.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 추 전 장관을 경기 하남 갑으로 공천한 전략은 뭘까요? 지금 하남갑이 우리 당도 아직 공천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한 석에서 두 석으로 느는 과정에서 아직 공천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하남갑에 지금 유력하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후보가 이용 의원입니다. 이용 의원. 이용 의원이 아시는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었고 수행실장을 했었고 메신저 역할도 충실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나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 결정이 났을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뭡니까? 반윤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하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을.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전략적 활용성을 하남 갑에 가서 이용 의원과 한번 붙이려는 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남 갑이 상대적으로 여튼 뭐 민주당 우리당 어느 특정 정당이 아주 특별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으로도 한번 해볼 만한 곳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기훈 부위원장님 그럼 나경원 추미애 이렇게 했을 때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도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어디에 배치하느냐 하는 것이 민주당 전체의 어떤 수도권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자 이걸 주로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정도는 뭐 의원 한 명, 후보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상징적 대립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수도권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한다는 전략이었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분구대 하남 갑이 과거 전통적으로 보면 지난 21대 총선만 각 동별로 보면 약간 우세했고요. 그 다른 직전의 대선 지방선거 19대 20대 총선에서 지금 하남 갑에 해당되는 동에서 국민의힘이 대부분 다 우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지역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거기에 가서 추미애 장관이 선전하고 당선이 되고 그 과정이 인근 지역 주변에도 죄송합니다.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도 했던데요. 이현주 전 의원이 용인정에 경선하기로 했는데 이 지역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욱 전 GH 사장까지 세 분이 경선하는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조기훈 위원장님?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 왜냐하면 예측 불가인가요? 다음빛 당연히 보이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이세요? 먼저 예측을 해보세요. 제가 경선 해봤잖아요. 경선하면요. 일단 이름이 익숙한 사람을 뽑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 뽑는데 전 지금 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까지는 제가 방송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는 분이고 이현욱 전 GH 사장은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만 이현주 전 의원이 사실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이재명 명심이 좀 실렸다라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이거 굉장히 형식적인 경선이 대해서 만약에 뭐 요새 뭐 내기한다 그러잖아요. 내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현주 전 의원이 99%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보나마나 결과다. 보나마나 결과가 예측을 나올 되게 생각합니다. 쉽게 하시는데 부위원장님. 저보다 저희 당 사정을 잘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선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박성민 전 최고는 문재인 정부의 비서관까지 했고요. 아주 젊습니다. 지역에 또 연고가 있고 오랫동안 지역에 출신이 거기서 살았던 분이에요. 지역의 인지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현욱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분석이 있죠. 계속적으로 특히 용인청이 전략적 선정됐을 때 이현욱 그 사장이 간다고 하니까 친명 내리꽂기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현주 의원이 경선으로 갔다고 하면 누구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앞선 두 분이 뭐 오래전부터 지역구 관리를 해온 거는 아니지만 3인 누구에게도 그 여론조사 경선 조사가 쏠리기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명도야 뭐 이현주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긴 한데 꼭 그것만 가지고 경선이 치러지는 건 아니어서 뭐 이현주 의원이 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추미애 그다음에 이현주 한 분 더 있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 중성동 갑에 됐는데 향후 총선 국면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 여성 정치인 3인방, 여전사 3인방 뭐 이런 분들 경쟁력, 영향력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성공대 대변인? 저는 요거는 제가 그 확신을 갖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상당한 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또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 분이요. 그러니까 뭐 이현주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세력들을 규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중도에 있는 한 20%의 스윙 보터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중성동갑은 민주당이 그래도 조금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나왔다면 뭐 무난히 이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전현희 이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생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현주 전 의원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점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당 전략공관위가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했다 하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공천 과정에서 계속해서 어떤 갈등이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갈등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워낙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투톱인 원내대표라도 그 한편의 목소리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영표 의원 관련해서는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탈당으로 가는 데까지는 그 결정적인 게 전략 지역 선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만 붙여둬도 하위평가의 불이익을 감내하고도 경선을 할 것이고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홍익표 원내대표에 비하면. 그런데 왜 굳이 이 불리한 경선을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지역을 선정해서 배제해 버려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냐. 이런 문제 제기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당내 두 분 간의 갈등의 심화 이렇게까지 나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요, 대변인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요. 지금 김영주 의원 만나신다고 하던데 어디서 만나신지 아세요 혹시? 이거 전혀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만약에 만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예상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번에 일단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만나는 거 아닐까요? 뭐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만나겠냐. 정상회담도 할 때도 정상회담의 의제는 다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정상이 가서 악수하고 사인하는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거지. 이거 만나는데 아무 결실 없이 만난다면 완전히 실패한 그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알려지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근데 이미 다 알려졌고 한다면은 입당을 하는 건가요?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김영주 의원으로부터 좀 긍정적 시그널을 분명히 확인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상민 의원이 우리 당에 입당할 때는 대전 유성을이 우리 당의
마땅한 후보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오면은 바로 우리 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좋은 환경이 있었어요. 영등포 갑이잖아요. 김용주 영등포 의원은. 갑은 우리 당에도 이제 경선에 아니면 공천에 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게 어쩌면 마지막 우리 당으로 오시는데 걸림돌이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긴 올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걸림돌- 어떻게 영등포 약속할 거냐. 여기를 네. 비슷한 의견이세요, 조기현 부회장님? 그렇죠. 뭐 만약 입당한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엔 예. 국민의힘에게도 그렇고 김영주 부의장 본인 개인에게도 그렇고 예. 절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가는 예. 게요. 지금 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라는 부분을 본선까지 쭉 연결시켜 가고 싶을 것이고 네. 그 상징화된 인물이 또 김영주 부의장이기 때문에 네네. 영입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로 이 그 경쟁하는 당으로 입당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예. 김영주 부의장이 하위 20%라고 뭐 이게 납득하지 못하고 동정론도 있고 네네. 그래서 공천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서도 있었던 건데 이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서 바로 국민의힘으로 간다? 예. 여기까지 동의하지는 않죠. 그러면 새로운 미래 혹은 뭐 무소속 아니면 개혁신당 뭐 다른 선택지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하세요? 아니, 뭐 다른 선택지로 가시는 것보다 남아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당을 위해서 예. 헌신하고 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돕겠다 이런 게 제일 좋죠. 근데 당에서 이미 기다리- 탈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미 뭐 이 얘기 나오자마자 탈당 선언을 해서 되돌릴 수는 없긴 한데 네.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 정치적 미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미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간다고 하면 네. 사실 뭐 민주당과는 이제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고 이후에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가겠다는 건데 네. 이 부분까지는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경선을 치르고 오신 정광재 대변인님. 네. 오늘 국민의힘이 3차 경선지 16곳 발표를 결과 발표했는데 네. 뭐 조정은 의원이 서울 마포갑이고요. 이인선 의원이 서울 대구 수성을이고요. 예. 그다음에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이 부산 중영도구에서 승리했고요. 네. 얼추 보니까 현역 탈락자 이번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경선 1차 경선 대상자였고 예. 1차 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했잖아요. 예. 제가 그 경선 결과를 보고 나머지 2차, 3차 경선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오늘 나온 그 경선 승리자들은 제가 생각에 그 명단 줬다면 다 제가 문어처럼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경선 룰이 지금 당도 일부 조금 아차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점을 얼마나 해야 정치 신인이나 쇄신이 가능할까? 네. 그리고 가점을 얼마나 주면은 정치 신인이 이길 수도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부분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현역이나 아니면 전직 당협위원장이나 이분들이 사실 그 경선에 응하는 많은 응답자들의 정보를 많이 독점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고 네네. 관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이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네. 경선 발표 나오기 전까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역이라든가 오랜 기간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당협위원장들이 갖고 있던 공고한 정치 지역 내의 카르텔,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뭐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비판이 뭐 현역 불패다. 그리고 정치 신인은 실종됐다. 그리고 여성과 청년에 대한 어떤 할당이 좀 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민 추천제 이거를 도입하기로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이른바 현역 불패라는 지적을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거 아닌가요? 늦었어요? 오늘로 총선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새로운 시도는 사실은 공천 시작에 제기하고 이 제도 시스템은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다면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어찌됐든 지금까지 공천 결과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뭐 몇 가지 뭐 정치 신인이 등용이 어렵다 이런 정도의 비판 문제 아니라 본선에서 바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살아남은 현역들의 면면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그분들이 했던 일을 보면 이분들 다시 국회에 가는 게 맞냐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 추천제라든가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 뭐 새롭게 어떤 인물들 전혀 의외에 있는 인물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가이드라인 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저는 국민 추천제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구나. 이런 시행착오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현역이 굉장히 강세였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대표를 선정하거나 국민추천제에서 더 좋은 인재들을 추천받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 경선하면은 지역 내에서 오래 활동했던 그 정치인들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국민 추천제라는 건 지역 넘어서 좀 범위를 넓혀보자 이거죠. 그러면 조금 더 다른 평가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10명 우리 동네에서 10명에서 투표해 뽑는 거랑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랑 한다면 좀 더 신망 있는 정치 신인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동인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제시될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고요. 남은 시간은 여론조사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월 25일에서 27일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해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6%로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보면은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1년 8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습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5차 범위 내에 하락한 33%였고요. 두 조사 결과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당 지지도가요. 접전 양상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좀 상승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결과 또 이유, 의미 한번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공천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공천이 영향을 미쳤다. 뭐 어쨌든 추세상으로 민주당의 안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천에 대해서 실망한 여론이 분명히 생긴 것 같고 민주당의 지금 그 약지지층 내지 중도층의 이탈은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일시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시적 현상이요. 21대 총선 때도요. 공천이 막 진행되던 2월 당시에 국민의힘 측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때 결과는 압도적 승리였잖아요. 민주당이. 이 본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경선 과정에서의 실망한 민심이 본선에도 어느 정도는 이어질 거긴 한데 워낙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게 뭐 정치적 슬로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단순히 공천 과정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이라는 거는 또 각대 1대1 뭐 인물 구도가 부각이 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실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상의 문제는 본선에 가면 또 바뀔 수도 있다. 대진표 붙어보면 다르게 나올 것이다. 정광래 대변인님. 뭐 여론조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농구 경기 같은 거예요. 한 점 한 점 이렇게 득점을 쌓아가는 건데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이 변하려고 하는 방향 또 국민에 대한 설득 작업들이 조금씩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한 골 넣으면 거의 뭐 야 이제 게임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농구는 한 점 한 점 올려서 뭐 거의 100점 가까이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 21대 총선 2020년에요. 2월 달에는 우리 당이 아마 조금 뒤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완전히 특수한 정국이 벌어지면서 그때 이제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되고 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집권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환경으로 총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2020년과 지금은 집권 여당이 다르다는 점 그게
앞으로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이게 그 쌓아온 이 여론조사 성과물들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당이. 네. 다른 여론조사 그 결과도요. 앞서 말씀드린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